세션은 그 경제 분야고요. 제 세계화를 위한 경제 협력이라는 타이틀을 하에 두 분 선생님 발표를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테라다 다카시 도시샤 대학 교수님 오늘 오셨고요. 옆에는 이정환 서울대 교수님 두 분께서 발표를 하시고 오늘 토론은 송지연 서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서울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그 1세션 들어보니까 발표는 사실 발표문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서 발표 시간은 조금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토론 시간을 조금 늘리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질문에 대한 두 분 발표자들의 그 응답 시간이 충분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데 따라서 시간을 발표는 한 12분 정도 두 분께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토론도 한 12분 정도 해주시는데 토론 시간이 발표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귀중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또 그 질문을 가지고 두 분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또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전 세션과 마찬가지로요. 플로어에서 질문 한두 개 조금 더 받고 나머지 적어도 한 15분, 20분 정도는 두 분 발표자께서 응답하시는데 좀 시간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발언 시간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테라다 다카시 선생님 먼저 발표해 주시죠. はい、ただいまご紹介いただきました、寺田と申します。私はシンクタンクに所属してはおらず、京都という、古い意味、日本の都の、田舎の大学で細々と普段は教員を務めております。今回はこの大都市ソウルに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が前回ソウルに来ましたのは2010ちょうどコロナの前で、カイスという確か韓国の国際関係学会に一応呼んでいただいてですね、その時ソンヨル先生が会長で、ソンヨル先生が呼んでいただいたんですが、発表の内容は私まだもう忘れてしまいましたけれども、よく覚えているのが夕食会があって、もちろん韓国バーベキューを楽しみにやってきて、その時にですね、当時、その前までは韓国でとても人気のあったアサヒスーパードライというビールが一切飲めなくなったと、どっかの国のビールに取って代わられたという、ちょうど政権、ムン・ジェイン政権と安倍政権で、必ずしも仲のいい時代ではなかったわけですね。今日少し触れ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日本もですね、韓国の、いわゆる、戦略的な物資において、信頼関係を失われたということで、当時ホワイト国と言いましたけれども、何ら、届け出なしに、輸出できるような制度が届け出制になったわけですね。それは特に半導体を作るにおいて非常に重要な負荷水素とか、そういった非常に重要な物質だったわけで、少し、騒ぎになって韓国も WTO に提訴しということで、安全保障上というよりも経済安全保障上の問題が非常に、悪くなったのが当時だったかと思います。しかしながらその時代も一
旦終えて、ユン政権になってから日韓関係が良くなってきた。ここから一体何を考えるべきかなということを少し、この機会を得て、いろいろ考えてみました。で、私が一番最初韓国に関心を持った、私まだ韓国の、専門家でも全くなくですね、またどちらかというと地域主義とか地域統合とか、どちらかというとソヨン先生の分野とかなり近いんですけれども、1998年ぐらいですね、やっぱアジア通貨危機、当時私はまだオーストラリア大学院生でしたけれども、私の友人、韓国の友人が帰ったまま戻ってこなかったんですね。それは通貨が暴落して、生活費が非常に高くなるということで、この時初めて通貨の威力というものを目の当たりにしました。結構仲良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意味で、韓国の通貨危機というものと、それから地域の統合、その貿易の問題、それから開発という、この3つにおいて政治経済の分野で重要な分野があるんですが、これがおそらくどんどんと密接に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で、その時に、韓国当時98年において、ある一つの提案が日本側から出され、それが韓国でも受け入れられて動くようになります。これが日韓 FTA というものです。当時の小倉和夫駐韓国大使からの、最初の提案があったわけですが、実はその背景には日本も通商政策を変えようと。GATT、WTO だけではもうダメだと。差別化するんだけれども、やっぱり自由貿易を推進する、いわゆる貿易相乗効果の方が高いという、そういう思いで、考えたわけですね。当時、通産省、今の経済産業省が、その案を出して、珍しくですね、日本の外務省もそれに呼応して、韓国側にと。それがいわゆる、キム・デジュン・オブチの共同声明の中に入ってくるという、そういった歴史的な経緯があって、で、私はちょうど教員になりましたので、日韓の FTA の研究なんかも始めたんですが、さて、今、この両国の日韓 FTA はあるでしょうかと。実は存在しません。あれから20年、30年近くなるんですが、FTA は存在しないと。ただし、2022年に非常に広域な RCEP という、地域統合を我々は結びました。その中に日韓入っておりますと。実質上、私あれができたときは、実質上の日中の FTA、地域統合だというふうに申し上げたのですが、それはもちろん日韓の FTA も含む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して、しかしなんでこんな遅れるんだろうというのはもちろん皆さんもご案内の通り政治の問題が常に、この経済関係を進めるという日韓の特に企業側の関心を、損ねてきたというそういう歴史がありますが、もう一つやはり私は対話ができてなかった、ではないかと。やっぱり政権で、日本側の歴史の問題、あるいはそれに対して韓国側の意向があったりして、常に対話が途切れたり、あるいは交渉をやめるとかっていうことが、この日韓の歴史、特にこの30年繰り返し、起こってきたわけです。その最たる例の一つが、FTA だったわけですね。で、そういったことを防ぐことにはどうしたらいいんだろうかと。一つ、我々国際政治経済学の理論の中には制度化を進めることによって、そういった政権の交代による負のイメージですよね、負の効果をできるだけ抑えようというその制度化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が、そんな時に、例えば2プラス2、2プラス2ですね。軍事安全保障問題では広く、広がって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れを経済では実はやってみたらどうかっていうのは、実はこの昨今、この話ができておりまして、日本は最初にアメリカと、エコノミック2プラス2ですね、経済2プラス2というのを2022年、私はペーパー23年って書きましたが、2022年で、昨年第2回の日米の経済2プラス2、これは外務大臣と経済大臣ですね。で、2つ目の国が実は去年合意して今年開かれる予定というのが実はイギリスです。日英2プラス経済2プラスというのが今年開かれる予定で、現在日本はこの2プラス2というのを米英という国とやっております。おそらく政治安保だともっといっぱいやってるんですよね。フランスとか。韓国もこの前、岩屋外務大臣が韓国来た時にもこの提案をしようかということが、昨日の日本のニュースで出ましたけど、ただ韓国はちょっと今政権が不安定なのでその提案をやめたと。なんだ、軍事安全保障もないのかと。
日韓の間にはというのは、すみません、私はその分野が専門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そう考えたときに、やはりこのハイレベルな対話を常に継続して持つ、それは少なくとも年に1回は、閣僚レベルで対応する。しかし、そのことは何を意味するかというと、当然、事務レベルでは頻繁に日韓の間で、その準備に向けた、会合を開くわけですね。そうなるとですね、ハイレベルで年に1回や2回だったとしても、いわゆる、例えば事務次官レベル、局長レベル、ひょっとしたら課長レベルという、その様々な事務方のレイヤーで対話が構築されると。そういったものを日韓の間に作ってみてはどうかというのが私の最初の提案になります。で、これはむしろ未来へ向けてっても過去を翻ってですね、やっぱりこの問題が欠けていたがゆえに防がれた問題というのは多々とあったのではないか。それが時には日韓の間で政治化してしまったという過去の苦い歴史を振り返って、私からの一つそれを考えた上での提案ということがそういうふうになります。ただ、もう一つ付け加えたいのは、やはり今、特にウクライナ紛争を得てですね、その経済制裁をどうするかということは非常に重要なテーマになってきました。例えば、SWIFT という銀行間のやり取りを、管理している国際機関がありますけれども、今、ロシアの中心的な銀行はそこから排除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ロシアと貿易するにあたってですね、いつお金が振り込まれるか分かんねえよなと、そういった状況はやっぱり企業が持つので、いや、ちょっとロシアとの取引をやめようかという、そういったインセンティブも含まれるというので、非常にそのお金、マニーというものも今国際政治において極めて重要なファクターとして、出てきているわけですね。そう考えたときに2+2だけではなくて、いわゆるファイナンスミニスターですね、いわゆる財務大臣、も加えた3+3ということで、より包括的な経済の問題を扱えるようにしましょうと。で、ご案内の通り、貿易の競争力というのは通貨でも非常に左右されます。特に輸出力というものは、自国通貨の低いか高いかによって大きく影響を受け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問題も含めて、この日韓の間でハイレベルな、あるいは事務方レベルの多層的な対話を作ってみないかというのが私の最初の提案でした。で、二つ目は、そういうより具体化するための案件として何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で、もちろん地域統合ですね。で、韓国も、私の理解では、非常に限られた理解で恐縮ですが、イ・ミョンバク政権までは非常に FTA というものに積極的に進めたけれども、それ以降、ちょっと鳴りを潜めている。その間、安倍政権が FTA を積極的に進めて、TPP、RCEP、それから日本と EU のEPA ですね、こういったものを大型 EPA を進めてきたということで、今、韓国にキャッチングアップされた状態に実はなっ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じゃあ、日韓、今、日本が頑張って作って、韓国が実際に流行るかどうかっていう迷っているのが一つあって、それがいわゆる CPTPP というものです。で、これに対して日本は非常に経験値があります。さらに今年になって TPP の事務局化という話が出ています。だからより TPP というものが、この制度化が深まってですね、重要性を増す可能性というのが出てきました。先ほど申しましたイギリスは2012、去年の12月に、入りまして、12カ国目の国として TPP に入って、今後広がっていく、インドネシアとかコスタリカとか、より多くの国々が入っている。じゃあなぜそこに韓国は入れないのか。で、日本がむしろここは積極的に進めるような状況を作ってですね、韓国の TPP 参加の道筋をつけてはどうかと。で、なぜか、これはもう WTO が動かない可能性が非常に高くなってきたからです。トランプ、バイデンというアメリカの2つの政権を得てですね、WTO を動かす気がないというのはアメリカのそのもう超党派的な関心として分かってきました。で、またごめんなさい、トランプさんやってきますというので、このトレンドを見れば WTO 交渉、これ2つ大きな機能があるんですけど、1つは自由化のラウンドですね。これ動きません。で、もう一つ、これが実は極めて重要なんですけども、紛争メカニズム。韓国も日本を一度は訴えた話を、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けども、これがもう上級委員ですね。一番トップのところの、ジャッジする人がいないんですね。これアメリカが置くのをやめたので。だからこの状況がおそらく今後続く。だから WTO の機能不全という状態がわかりません。2050年に向かってもし続くのであれば、それに対するオルタナティブを作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
その一つが私は CPTPP だと思っております。ペーパーには簡単ですが、なぜ RCEP がそうならないかということは書いております。すみません、時間がもう来ております。1分だけ。3番目は、やはり我々が貿易、あるいは経済活動をしていく上で、一番重要なアクターとは何かと。それは政府ではありません。政府はお金を稼ぎませんから。じゃあ誰が稼ぐのか。企業です。だから企業間の協力をどういうふうに進めるかということも実は重要で、いくつかのやり方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もちろん今後日本と韓国、それから世界の産業を終えて一番重要な産業は何か、それも半導体ですよね。で、幸い日本と韓国はその半導体製造において、世界をリードし、なおかつ、その両国の強みが補完関係にあるという極めてユニークな状況にあります。で、日本は先に台湾の TCM、台湾の企業と提携をしました。で、アメリカとも IBM ともやると。で、日本自身もやると。で、ここの最大の理由は、産業政策、すなわち国家予算を使って半導体企業を創設するというそのトレンドが今グローバルで広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バイデン政権がそれに口火を切って、ドイツ、それから台湾、もちろんで日本も実はそうです。ラピダスという国産の会社も作りました。作ろうとしています。お金も人もいないんですけどね、今のところ。だからそうなった時に韓国と日本の間で同じようなことがなぜ起こらないのか。しかも補完性があるのに。それを私としては政府がイニシアチブを取ってマッチメイキングなりあるいはファイナンシャルサポートなりをしてはどうかというのが3番目のサジェスションになります。すみません。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고맙습니다. 테라다 선생님 좀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3+3 그러니까 외교, 산업, 재무 이렇게 해서 협력체 제도화를 해나가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또 제도화의 차원에서 한국이 CPTPP에 가입을 해서 CPP 틀 속에서 한일 협력을 이루어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일 양국 간의 민간 기업 레벨에서의 협력,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자. 그 세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제자로 이정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 발표 빨리 마치고 싶은가 보네요. 예,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서 좀 거북하시겠지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되는 해가 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동안에 한일 관계에 진전에 있어서 경제 협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견인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협력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다. 모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다시피 이 경제 협력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양국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관계가 역사라든지 어떤 다른 현안들로 인해서 잘 진전이 안 되는 게 좀 문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경제협력이라는 거 안쪽으로 보자면 경제협력의 성격이 과거와 다르면서 경제협력 안에서 과거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60년대부터 70년대 초기에 구축된 한일 경제협력은 서로 간의 역할이 분명하게 달랐죠. 그 역할이 다르다는 말을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결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수직적 관계로 구성이 됐던 경제 관계고 그 속에서의 경제 협력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일 간의 경제 관계가 수직적인 역할이 제각각 다른 관계에서 세계 경제 속에서의 각각의 위상이 유사해지고 경합성이 증가해지면 협력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각각의 어떻게 보면 양국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과거처럼 우리가 보통 플라잉 게이지 모델이라고 안행 이론이라고도 부르는 플라잉 게이지 모델 이론에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선도국과 그 따라가는 국가 사이의 관계처럼 형성됐던 초기에 한일 경제 협력 관계는 지금도 유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평적 관계에 있는 양국의 경제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에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어떻게 보면 수평적 관계로 경제 협력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 유인책이 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현안들하고 경제 문제를 분리한다 해가지고 경제 문제가 갑자기 막 그 엄청나게 활발하게 협력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의 자체적인 메커니즘을 더 개발하고 찾아야 나가는 것도 한일 양국 간의 과제다라는 가 있는 현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2050년 제가 손정 원장님께서 2050년 한일 협력하자고 했을 때 맨 처음 떠오르는 게 2050년에 심지어 저도 현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70대인데 그래서 이 2050년의 생각을 이제 25년 전에 한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일 경제 관계라는 것들이 어떻게 협력을 할까라고 한다면 과거처럼 뭐 투자를 증가시키자 아니면 그 무역을 증가시키자만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같이 공동 대응이라는 그러니까 글로벌 과제 아니면 국내적 과제든 그런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걸 한일이 같이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테라다 교수님의 제안들도 다 그럼 공동 대응이라는 취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과제는 국제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미중 경쟁이겠지만은 미중 경쟁이 경제적으로 그 내포하는 의미로서의 탈세계화는 생각보다 뭐 이거는 뭐 이게 지금 제가 전망하는 거는 틀리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온 20세기 역사를 보면 세계화와 그 세계화에 대한 반동은 크게 보면 20년과 25년 정도 주기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과 그 이후에 70년대 중반 이후에 그거에 대한 이 반동 그리고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로 상당히 20년, 25년 정도 지속된 세계화의 시대 그리고 그것에 더 주춤거리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흐름에서 보자면 탈세계화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2050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 시점에서 꽤나 지속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이 이 같이 공동으로서 이 탈세계화라는 조건이 갖고 있는 이 주어지는 조건이 양국이 유사하죠. 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과 일본 모두 뭐 일본이 더 먼저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좋게 얘기하자면 성숙사회, 성숙경제 또는 뭐 여러 가지 담론적으로 탈성장 사회에서의 뭐 이렇게 그 안정적인 사회라고도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하진 않죠. 결국은 이 저성장, 성숙사회 또는 저성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노멀 컨디션, 새로운 노멀 컨디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거는 한국과 일본 모두 안쪽에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미래상에 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저성장이라는 조건 속에서 2050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거는 양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한 2050년, 2075년 프로젝션을 제가 그래프를 갖다가 거기 넣어놨습니다만은 57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저 전망이 맞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좀 굉장히 틀릴 여지도 많겠습니다만은 저 프로젝션에서 저는 2075년에 나이지리아의 위치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제가 생각했던 나이지리아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전망들 속에서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감, 위상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영향력 같은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과제
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요 축소 사회 아니면은 뭐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인구 문제와 결부되니까 인구 축소 속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려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공동의 대응으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논의를 찾아볼 수 있겠고요. 크게 보면 5가지 제안을 제가 좀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뭐 서플라이 체인 코퍼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라고 하는 건 이미 시작됐고요. 한일 정부 간에 그리고 더불어서 기업 간에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 경제에 있어 생산 구조에서 한국과 일본이 처한 위치가 조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자재 수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을 통해서 그 중간재하고 그 부품 같은 것들을 갖다가 기술력 있는 물건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것 특화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 굉장히 공동으로 필요한 일로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여기서 그 논의를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그 탈세계화를 갖다가 먼저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일부에서도 1세션에서도 이 결국은 기술혁신 시대에 어떻게 이 기술혁신에 대한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을 그러니까 그 신기술에 있어서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느냐라는 과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양국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경제 과제다라는 거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신기술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안보적으로 좀 위협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조금 규제할 것인가라는 국제적인 이 글로벌 규제 논의에 있어서의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원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좀 그 G7 플랫폼 안에서의 이 G7 플러스 플랫폼 안에서의 한일 협력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기술 협력이 결국 경제 협력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들어갈 텐데요. 우리 다음 오후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기술 부분의 협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AI든 사이버든 뭐 반도체든 이런 각각의 기술 부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어떻게 쓰이느냐 중심으로도 어젠다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일본의 개호, 한국의 돌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노동력을 갖다가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느냐로 안 되는 걸 기술력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이건 태스크죠. 이거는 기술에 대한 협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제별로 협력이고 이 과제별 협력을 한일이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더 기술 논의와 별개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SIP라고 전략적 이노베이션 넘어가겠습니다. SIP 프로그램으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한국에 있어서도 이런 조금 이 과제 중심적인 어젠다 세팅 그리고 그 속에서 한일이 과제 중심으로 만나면은 좀 더 기술 협력에 비해서 논의가 좀 더 자연스럽게 협력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의 신흥국 협력 ODA 이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거는 좀 뭐 다들 요즘에 크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동의하실 거라고 많이 동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한 4가지는 지금 당장부터 10년 안에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한다면 제가 2050년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할 법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은 북한의 개발에 대한 한일 협력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지금 북한의 개발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얘기를 구체적으로 논할 계제가 아니니까 지금 어렵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북한이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건 돈인데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의 돈인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일본도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뭐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사실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MDB라는 그러니까 다자적 개발은행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적 개발은행을 만들자는 논의는 90년대부터 있었고 그것 핵심 지역 중에 하나는 북한이었습니다. 뭐 90년대부터 논의가 됐던 그 동북아 신탁
그러니까 그 트러스트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동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구상들이 다 북한 개발에 대한 논의였는데 그것들의 논의를 지금은 과거에는 뭐 한중일 논의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거에 대해서 한중일 얘기가 쉽진 않죠. 근데 한국과 일본이 일종의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20년, 25년 후를 내다보면서 미래 설계를 하는 경우에 역으로 지금부터 20년, 25년 전 시점에서 2025년을 어떻게 봤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당시에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 한일 그 올림픽 죄송합니다. 월드컵 공동 개최해서 그게 뭐 세대에 따라서는 엊그제 같은 일인데 지금 이미 벌써 20년, 25년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경제협력 논의를 했는데 중국 팩터를 지금까지 본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의 위상으로 될 것이다라고 25년 전에 예측을 하고 한일 협력을 얘기를 했던 거는 거의 없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안보에서는 미중 경쟁, 미중 핵 경쟁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경제에서 우리가 놓쳤던 중국 같이 앞으로 2025년에 놓칠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성장 엔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점에서 지금 이제 큰 틀로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도 뭐 특정 지역이 결국은 부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 한일이 어떻게 공동 인게이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를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두 번째로는 북일 그 일북 그 수교 국교 정상화 이거하고 그 미래의 북한 개발하고 굉장히 그 밀착돼 있는 그러니까 같이 연계돼 있는 이슈고 그래서 그 북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조금 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인데요. 송지연 교수님께서 한 12분 정도 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송지연입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테라다 교수님과 이정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그 새해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학회를 개최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저는 질문보다는 좀 이제 좀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선생님께서 모두 이제 한국과 일본이 당면하고 있는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도전을 말씀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일 양국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는 이제 테라다 선생님께서 세 분야 주요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정환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세부적으로는 5개이긴 한데 이제 약간 좀 그룹을 묶으면 저도 3개 정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라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말씀, 중요한 말씀, 특히 이제 이전에 이런 논의들이 시작된 그 배경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는 이제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주요하게 언급을 해준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첫째는 이제 그 3+3 그 고위급 대화 구축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한일 양국이 당면한 그 경제 관계 문제를 좀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양국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뭐 외교나 국방 같은 경우는 뭐 고위급 혹은 장관급 대화가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렇게 좀 공식화된 고위급 2+2 뭐 3+3이 이루어지진 않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WTO 같이 사실 국제 무역 레짐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CPTPP 같은 이런 그 지역 아니면 그 국제 무역 질서에 한국이 가입하는 걸 조금 더 이제 도와줄 수 있다. 도움을 통해서 한일 간의 경제 협력, 특히 이제 무역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CPTPP를 비롯해 최근에 많은 무역 레짐들이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전자무역, 노동권, 환경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국제 무역과 투자 질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가입을 하자는 이제 논의는 있습니다만 아직 뭐 구체적으로 가입을 한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그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영국이 가입을 한 상태고 중국도 사실은 가입 신청서를 한 상태라서 이런 이제 국제 아니면 그 지역에서의 동아시아 아태 지역에서의 이런 그 무역 질서에 좀 더 한국이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조금 민간의 영향인데요. 그 여러 산업 부분에서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민간 협력을 고려할 수 있고 여기서 정부가 좀 더 기여를 해서 양국 간의 민간 기업들 아니면 기술 협력이라든지 생산에서의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그 상호작용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견 모두 사실은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양국이 지금 이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좀 더 이제 그 발전할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토론자다 보니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만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각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다 선생님의 제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크게 관통하는 주제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 주제가 2050년 현재 뭐 과거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정학적 긴장을 좀 넘어서 발전적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인데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이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이제 우려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우선 그 3+3 장관급 대화 정례안은 단순한 뭐 외교 통상 이런 분야가 아니라 외교, 통상, 금융 세 가지 주요 경제 분야를 포괄한 협의체로 사실 상당히 의미 있는 노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안보 시대에 사실 대외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이전과 같이 뭐 통상, 금융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슈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처가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국내에서도 여러 부처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또 양국의 주요 경제 장관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 아니 장관까지는 아니어도 고위급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징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확대된 버전의 이제 경제 고위급 회담이라고 한다면 또 몇 가지 사실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례지향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사실 이런 고위급 장관급 회담 3+3은 아닐지라도 뭐 외교부 아니면 뭐 통상 아니면 금융 관련해서 그 고위급 회담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었는데 이게 이제 양국의 국내적 상황에 의해 사실 좀 약간 그 굉장히 이제 변동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한일 양국이 경험한 역사 문제나 지정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장관급 대화, 고위급 대화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요. 양국 사이에 사실 양일 한일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이미 있었던 기존의 고위급 대화가 중단 또는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하는 이제 3+3 경제장관 회담은 대화는 조금 더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을 위한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마련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CPTPP 가입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 일본이 지원을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한국 내에서 좀 정리가 필요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이 주도를 해서 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이제 CPTPP 달퇴를 하고 그리고 사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CPTPP에 다시 가입을 시도하기보다는 뭐 약간 실체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그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 해서 또 새로운 사실은 뭐 제도화를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이게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단순한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CPTPP의 안정적 운영과 작동도 사실은 약간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CPTPP 가입을 추진했는데 뭐 국내적으로 민감한 산업들 특히 뭐 농수산물 개방 등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적극적인 추진이 좀 어려웠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일본 측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한국의 가입을 강력하게 지원하지 않지 않았냐는 이제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선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현재 지금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만 이게 또 그 양국 간의 관계 플러스 양국 내부에서 조금 이제 각 산업들과 국내적 상황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의 그 글로벌 공급망 서플라이체인 생각을 한다면 한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국가들이 각 영역에 이제 그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디자인은 미국이 담당을 한다면 소재, 부품, 장비는 이제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뭐 생산, 특히 메모리 칩 생산에서는 이제 한국이 강점을 있는데 이런 그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한다면 그 양국의 기업들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이제 양국 모두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약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과거사나 역사 문제와 아예 이제 떨어질 수 없다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사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런 한 번의 학습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지만 양국 관계가 이게 뭐 정치적 상황이든 역사 문제든 굉장히 이제 그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거를 순전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전에 2018년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노력했던 뭐 수출선 다변 수입선 다변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생산을 좀 더 자체 생산을 확대하려고 했던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거는 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경제적 상호 협력에서 양국 반도체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가 당연히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 국가가 경험했던 사실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의 약간의 위험, 병목 현상을 다들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상호 의존의 강화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다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좀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 역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나 그 기업들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전략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전략적 이니시에이티브 그러니까 3+3 그리고 그 CPTPP 가입 플러스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제 한일 관계의 좀 안정성이라는 것이 기업 수준의 협력을 지속하고 공고화하는 등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정환 교수님께서 하신 부분도 이제 그 테라다 선생님의 부분과 이제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른 그 변수라고 한다면 미중 경쟁 그리고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일단 그 지정학적 그 세계적인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함께 그 감소하는 한국과 일본, 그러니까 슈링킹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성장, 그다음에 인구 감소로 대표되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두 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지금 당면한 이 두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탈세계화 시대 이제 경제 협력 방안으로 이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공급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특히 그 앞에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일본이 경험했던 뭐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 그 다음에 한국이 경험했던 2016년, 17년에 그 사드 배치로 관련한 그 경제적 보복 관련해서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 특히 이제 사이버 AI 기술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뭐 기술 개발 아니면 규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협력 방안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이정환 선생님 논문에서는 이제 민간 기업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라다 선생님께서는 좀 제도화를 강점을 주셨다면 이정환 선생님께서 민간 부분의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 기업들의 협력은 사실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뭐 효율성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최대한 노력하지만 여기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서는 한일 양국 모두 이제 무역 의존도도 높고 그리고 세계 경제 질서에 양국 모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공급망 안정화가 서로 이제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특히나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여러 국가들이 자원과 광물 및 부품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에서는 정부나 국가의 중심의 노력이 필요한데, 동시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또 주요 행위자들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양국 정부들의 공급망 안정 노력이 그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 전력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양국 모두 축소 경제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경제 저성장,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기술 혁신 노력, 특히나 이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 노력을 말씀해 주셨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공동의 투자 그리고 진출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저성장 시기, 특히 이제 노동력 부족 그리고 노동 생산성 향상 관련해서는 이제 국가 수준에서의 R&D 지원 등을 굉장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R&D 지원도 있지만 동시에 또 이 기업들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제 민간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에서는 사실은 새로운 사업 또는 전략을 위한 기회라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 민간의 기술 개발 노력, 협력 조정을 정부가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ODA와 그리고 인프라 건설이 이제 중국이라는 워낙 이제 그 양적 투자에서 이제 이 중국과 맞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히 이제 넓은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 한일 양국이 고려하는 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이익과 지원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국이 우선 협력할 수 있는 국가 분야 사업을 구체화하고 좀 조정하고 조율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인데요. 그 북한에 대한 아까 이정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안은 단기적이기보다 사실 중장기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여전히 이제 저개발이고,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일단은 지금 액시단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은행 혹은 신탁기금 가능성을 꾸준히 논의해왔고, 그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재정 지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일단은 뭐 파트너로 넣기도 어렵지만 현재 지금 한국과 일본이 현실적으로 북한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재정적 지원 원조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지금 당장 구체적인 논의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제도적 디자인과 그리고 개발 투자 시나리오를 양국이 함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두 논문 모두 이제 지난 사실 한일 경제 관계는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시기에 따라 조금 성격이나 아니면 특징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60년을 넘어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이며 좀 지속 가능한 여러 중요한 제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동시에 또 이제 한일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양자가 아니라 앞서 이제 안보 세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 글로벌 상황과도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구조적 제약 하에서 양국이 좀 이런 협력을 위한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났는데요.
전 세션에서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그래도 플로에서 좀 시간이 없어서 한 분만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손기섭 교수입니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도 같습니다만은 정말 그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학문적 구성 감사합니다. 근데 이종환 교수님이 2050 우리 어떻게 보면은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대결과 무질서와 새로운 신냉전기 정말 답답한 마음도 많습니다만은 이종환 교수는 70대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90대에 거의 들어가지 않을까 좀 암담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2050의 꿈의 시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면 시진핑도 사라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 뭐 요즘은 12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한일 양국이 역시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 어떤 정책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큰 하나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미래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1세션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어떤 제도주의나 인간의 합리주의로 어떻게 하면 외교 안보적 위험성을 줄여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핵 질서의 재편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했죠. 그렇다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이종환 선생님 여기 북한 문제에 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북한의 핵 위협이 당장의 해결 구도이긴 한데 하지만 제가 2004년인가요? 골드만삭스가 한반도에서 북한 문제를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이 된다면 아마 세계 3, 4위의 국력을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도 큰 하나의 총수요의 창출이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정말 새로운 어떤 시기에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금 어떤 세부 연구와 계획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아마 일본은 일본대로 국교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볼 때는 한일 해저 터널이라든가 북한 산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종환 선생님 또 테라다 선생님 의견이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 5분 정도씩 원래는 조금 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요. 5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테라다 선생님 먼저. まあいろいろコメントすべきことがあるんですが、まあ5分ということなので、まずまあ私が言うべきことがやっぱりディスカッサントを務めていただいた先生のおそらく私と孫先生の違いはその物事を捉える時の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緊急性というんでしょうかね、アージェンシーにあるかなというふうにお話を伺ってて思ったんですね。すなわち2050年を考えるべきなんですけれども、おそらく今日さっき孫陽先生がおっしゃってた2000年代に2025年を考えるのと2025年から2050年を考える時の一番大きな違いってやっぱりその物の動きが極めて速いということ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その予測をする上において、今日例えば私が申し上げたことがもう例えば数年後にはできて、あるいは数年後にはもうすでに時代遅れにな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おそらく起こる。それを例えばAI につなげてお話しすることも可能だし、ただ実際その日韓っていうのは極めて独特な関係、すなわち過去の問題があり、で今日もどなたかおっしゃいましたように国内の政治的なコンストレインツともあると。でそういったことを踏まえながらなんですけどね。だからそういったことももちろん重々承知を上でどうしたら我々は未来志向的な日韓関係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と。なので私はだからこれを書くにあたって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に制度化によってどうやれば安定するかもこの一点のみでした。
さまざまな問題あるのは重々承知です。だから北朝鮮の話出ましたけども、なかなか北朝鮮は日韓関係に持ったら日本はなかなかステップ踏んで協力しようかというふうになりにくいのではないかと。これはあくまでも日本にいる人間としてのその感覚でしかないんですけれどもね。今、北朝鮮に協力を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日本のその政治的あるいは国民感情的に可能かというと極めて難し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なので、最初、李先生の北朝鮮の話が出た時にちょっと僕も驚いたんですね。さあこれはまた新しい宿題だ。おそらく韓国側からしか出ないようなおそらく視点だろうな。それは別に悪いって言ってるわけではなくて、我々日本側も考慮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そういった点のことを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す。で、韓国は日本以上にやっぱり貿易志向といいましょうかね、貿易に依存した成長をこれまで続けておりました。日本はそれほど実はGDP に引いてですね、貿易に依存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ね。だいたい 10% から 20% の間です。韓国は 20% から 30% 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けれども、その国でありながら何故に傍観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この WTO が動かない。その地形学的なあるいは武器の、ごめんなさい、貿易の武器化なんかことが起こっているのに、いやまずは落ち着いてから話しましょうというのは、もし私が韓国人だったらそれは絶対言わない話です。それは日本とか韓国が置かれている状況が全く違うからですね。逆に言うと、もう少し余裕のある日本でさえ、私は日本人でさえ、私個人の話しますけれども、今のその置かれた貿易状況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危機的かつ緊急性を要する。だからこそ逆に言うなれば、ここでこのソウルにおいて、この大都会ソウルにおいてですね、私は声を大にして、この問題の重要性はやはり強調しておかないといけないのかな。特にやはり孫先生のお話を聞いて逆にそう思いました。だから僕は申し訳ないですけど、待ってる余裕はないと。でこの問題はおそらく3年4年後にもっともっと難しい問題が出てきます。もちろんトランプの要因も考えなきゃいけない。で先ほど孫野先生が言いましたが、2000年の時日韓の話が出てきました。実はこれと同時に実は日中韓の話も進んだんですね。あの時に日中韓の FTA の話も実はあの時出てきているんです。じゃあ日中韓 FTA できてますかと。できてませんと。でRCEP できたから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意見もあるんですが、いやいやトランプが出てきたから今中国は日中韓を動かそうとしているわけです。さあこれに対して韓国は乗るんですか、日本は乗るんですかという動きは実は昨今この今週先週あたりから実は日本の中には出てきています。でもちろんもう一つ申し上げればこれで終わりますけれども、韓国を私は先に日本 TPP に入れるべきだとは思ってるんです。中国よりも。で中国はおそらくこれに反対するんですが、なぜならば中国は TPP に参加するための条件をいまだに一つも出していないんですね。台湾は出してるんです。はい。タイムイズアップなので。で、韓国はおそらく出せると思ってるんですね。その TPP、ギャップスタディって言いますけれども。このギャップスタディはおそらく韓国の方が中国よりもできやすい。で、これで終わりますが、TPP にはもう明確に3条件しかないんですね。参加するための。で中国はこれがまだできていないけど、おそらく韓国はできると。その意味で私は今回のこの CPTPP の韓国、あえて中国の話はほとんどせずに、この論文ではこの問題はおそらくこの問題書けば世界中の人は中国と TPP の話を書くんですよ。だけれどもあえて韓国をここで言ったのは、そういったそのアージェンシーの理由があるんですね。でもし僕の認識が違うならばぜひそうおっしゃっていただきたい。私は韓国の専門家ではないので、毎日韓国のニュースを見ているわけでもないので、いや寺田お前の言ってることは韓国の実情とは違うと、それであればぜひ言っていただきたい。いやいや実は韓国には余裕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を伝え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고맙습니다. 이정호 교수님.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송지현 교수님 말씀 주신 걸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 각각 있겠죠. 그리고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 안에서 국제 협력과 자강, 아니면 내부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겠죠. 그 국제 협력에서 한일 협력은 어떤 의미고 무슨 의미인지가 있을 거고요. 한국에게도 그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에서
국제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오늘 회의는 한일 협력이니까 한일 협력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많이 다뤄지지만 거꾸로 보자면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정책,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정책 안에서 한일 협력이 어떤 비중인가, 그리고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자면 그 부분에서 서로 간에 미스매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정책에 있어서 한일 협력의 비중과 역할이 상대방 국가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맞춰 나가면서 결국은 결국 그렇죠. 상대방의 글로벌 공급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결국은 상대방의 정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갖다가 제대로 모르면 이 협력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 과대한 기대 또는 또는 과잉 기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미스퍼셉션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한국에서 일본과의 협력에 대한 좀 과잉된 포지셔닝이 좀 정책 부분에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정부 기업 관계도 되게 중요한 문제 제기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기업들에게 결국은 기술 개발이 되든 글로벌 공급망 대응이든 기업이 되게 중요한 행위자가 될 텐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아베 정권 후기부터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진흥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되게 글로벌 측면에서 글로벌 비교에서도 되게 인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대응에 하는 데에 견인하는지,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유럽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중국은 어떻게 하고 그 비교 연구에서 우리는 이걸 갖고 모든 걸 경제 안보라는 컨셉으로 다 플레임 짜져 있지만은 이것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 정책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이거에 대한 경쟁이 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거기서 정부 기업 관계의 패턴들이 비교해 볼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게는 일본 패턴이 되게 유의미한 리퍼런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고요. 북한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도 답이 없는 건 아시겠죠. 그런 거고 제가 여기서 북한을 제기했던 포인트는 결국은 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개발을 외교적으로 아니면 안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들어오느냐와 별개로 지금 결국은 IMF의 조건에 맞춰서 MDB들, 그러니까 월드뱅크가 됐든 여러 가지 ADB가 됐든 아니면 AIIB도 결국은 IMF 조건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북한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게 될 수 있는 걸로 견인하는 게 결국은 국제 무대로 들어오는 거 저는 지금도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결국은 어떤 그러한 조건을 만약에 25년 후니까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만약 보고 나면 어떤 돈으로 거기 북한 개발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돈을 들어갔을 때 어떤 돈을 행위자들이 이득이 큰가, 한국과 일본에게 분명히 이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북한이 언제 열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일본도 돈 마련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데 어떤 형태로 얼만큼을 마련할 수 있는지의 논의를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그냥 언급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학회라든지 이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는데 특히 지금 점심 시간이 끼어 있어서 정말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말씀은 생략하고요. 또 지금 의제 중에 몇 가지는 오후 세션에서 또 연결돼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3세션에서 우리가 과학기술, 특히 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한일 협력이 논의가 될 텐데 그때 또 공급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 발표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큰 박수로 큰 박수를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